한반도는 항상 칼의 역할이다. 일본을 찌르든지 중국을 찌르든지 일본도 중국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중국의 21세기 신조공 질서 안에 일본 보고 들어와라. 중국이 일본을 때리면서 일본의 무장을 돕고 있습니다. 일본은 능력이 없다. 일본이 필요한 건 한국의 힘입니다. 최근에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고 일본은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패다. 그러니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패다. 이렇게 딱 표현을 했어요. 트럼프 중앙정부의 어떤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사실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1885년에 그 일본 육군학교 교관으로 온 그 프로이센 출신의 맥헤일 소령이라고 있어요. 그때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뭐 120년도 전에 19세기 말에 조선반도,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다, 단검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한 거죠. 브런슨 그 사령관이 이야기한 거는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봤을 때 한반도는 아시아를 찌르는 어떤 단검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일본은 방패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공통된 것은 여기서 한반도는 항상 칼의 역할이다. 근데 일본을 찌르든지 중국을 찌르든지 근데 실제로 지도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일본이 정말 실존적 위협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일 안보 협력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 또 반면에 일본 견제라는 측면에서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하는 이런 것도 우리 충분히 해볼 만한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그게 정말 전략적 유연성인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미 동맹과 일미 동맹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미 동맹의 성격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한미 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한미군의 주력군은 주로 이제 육군이죠. 육상 전력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혹시 이 한미 동맹, 주한미군의 역할이 전략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 입장에서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랑 얽혀 들어가면서 전시작전권이 반환되고 뭐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북한군의 남침 억제는 한국군이 좀 주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 넓은 의미에서 극동아시아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의 역할이 굉장히 묘해집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기지 중에 하나인데 이런 평택 기지나 군산 기지 같은 경우에 이제는 북한의 남침 억제가 아니고 중국을 겨누는 단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내포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일 동맹은 어떻게 다르냐면 미일 동맹은 일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와서 방위를 하죠. 도와주죠. 그런데 반대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기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일 미군은 주한미군과 달리 해군이나 해병대가 주력군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방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극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필리핀부터 대만, 한반도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전장 지역을 이 주일 미군이 방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이 일본에게 방패 역할을 요구한 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죠. 일본이 좀 더 방위비도 더 올리고 뭐 무기 수출을 하기로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더 해서 미 해군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형태로 일본의 방패 역할을 해주면은 뭐 미국은 좋겠다. 오케이. 이런 또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미일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의견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전시작전권 반환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미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반환하게 되면은
어떤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어떤 중국 견제나 중국 공세 뭐 이런 측면에서 이 활용이 될 때 우리가 어떤 독자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반환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전시작전권 반환 자체가 한국의 어떤 안보 리스크를 굉장히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같은 경우는 베이징하고 1000km 떨어져 있는 가장 전초기지이거든요. 그게 정말 칼처럼 중국을 겨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가 사실은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원치 않게 뭐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영국에 그렇죠. 있는 미국의 기지를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란을 공격한 건 아니지만 사실 결국 영국에 있는 미국 기지가 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중동에서 지금 보면은 카타르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다 지금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게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해서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지금 이제 이란 사태를 보면서도 사실은 미군 기지가 있는 게 안심 안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 요소이기도 한 굉장히 사실은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에서 이 다카이치 정권의 어떤 중국 핸들링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미숙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좀 중국을 자극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본인도 말실수했다라는 거는 아마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중일 관계 악화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있어서도 시진핑 주석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결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좋아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은 뭐 극우 정치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비주류에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격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얻으려면 이제 그들에게 소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총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중의원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올해 네. 6월 달에. 네.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조금은 톤 다운이 됐죠.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극우 지지 세력들에게 어필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외교 차원에서 한국하고도 좀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하고도 좀 관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카시 총리가 국회에서 했던 발언은 사실은 실수에 가깝습니다. 오카다 야당 의원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게 단답형이 아니고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사실은 조심했어야 될 이야기가 뽀록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주워 담을 수도 없죠. 어떤 현직 총리도 국회에서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고 긴급 사태, 뭐 국가 존립위기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전직 총리 입장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중국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좀 현직 총리가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은 중의원 선거, 중의원 해체를 할 때만 해도 과반 얻기가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얻으면서 3분의 2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상당한 어떤 지지 기반은 반중 정서였습니다. 일본 네.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중국에 대한 반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카이치 총리를 이기게끔 했거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2027년까지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대만 통일의 핵심 이익이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한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일본 때리기로 톡톡히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2027년에 4연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 상황을 조금 더 끌고 가야 될 필요조차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는 관광객 자제시키고 유학 자제시키고 수산물 수입 규제하고 하다가 점점점 이제 톤을 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 물자 통제하고 희토류 통제하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하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기업들 중에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본에게 있어서 이제 좀 자제해야겠다 이렇게 되느냐? 네. 그런데 일단 일본도 중국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중국의 21세기 신조공 질서 안에 일본 보고 들어와라. 지금 중국은 이 얘기고 일본은 120년 넘는 본인들의 안보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는 탈중국에 대한 명분이 더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의 의존도를 뭐가 됐든 낮춰야 된다. 일본의 산업계든 국민들이든 모두가 그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일본은 더 중국과 멀어지는 탈중국 그 디커플링을 위해서 더 가속을 페달을 밟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중재되기는 쉽지는 않고 겉으로 중재가 된다 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 중국의 어떤 이 동아시아의 어떤 세력권을 인정하는 이런 일은 결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뭐 5천 년 정도 대국 사이에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해왔다면 일본은 이미 17세기의 중화 질서에서 17세기 정도에 벗어났어요. 네. 중국에게 뭐 세력권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중일 간의 어떤 감정 싸움 내지는 뭐 단기적인 이게 아니고 정말 커다란 동아시아 안보관이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키토리 통제나 뭐 수산물 관광 이런 데 있어서의 보복 조치가 일본에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오는 불편도 일본은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 약간 재밌는 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통제나 이렇게 제한 조치들 하는데 그게 오히려 중국 내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네.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중국의 AI 자립을 도왔죠. 근데 중국이 일본을 때리면서 일본의 무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방산의 어떤 재정 투입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양국이 서로에게 서로를 명분을 주면서 재무장 강화, 뭐 AI 자립,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지정학의 이미지가 그때 일본 메이지 신 때 그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되면서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주권선은 쉽게 얘기해서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익선,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 울타리가 한반도예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저 중국 세력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1894년, 95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네. 조선 반도에 대한 이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거기서 일본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조선을 식민지로 얻지 못하고 삼국 간섭 때문에 대만을 식민지로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한번 1904년부터 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일본이 승리를 해서 사실상 조선을 식민지화하죠. 결국 1905년 무렵이 되면 한반도와 대만을 일본이 장악하면서 말 그대로 이익선을 일본이 확보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120년 된 안보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을 하게 되면서 미일 동맹 체계가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이익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과 대만을 미국이 이제 방어를 하고 네. 일본은 기지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여전히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뭐 미일 동맹을 활용해서 방파제 역할을 한국과 대만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작년 11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네.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고 국가 존립 위기라고 얘기한 거는 일본인들이 어떤 120년 이상 된 안보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본인들의 머릿속에 이제 있는 개념인 거죠.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27년까지 대만 어떤 침공의 어떤 뭐 대만 통일의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이 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이 결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자, 일본의 어떤 재무장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존적 위협이 될 것이냐. 네. 사실 우리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일본도 중국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네. 뭔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발을 뺄 수도 있다. 사실 일본이 가장 불안했던 게 최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빅딜 뭐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이랑 갑자기 친해지면 어떡하지? 그럼 일본은 완전히 이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의 재무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2010년 이전에는 사실 이런 불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경제력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2010년 무렵부터 중국, 일본의 경제력이 역전되잖아요. 네. 거대한 중국의 어떤 힘을 보면서 일본이 느끼는 불안감, 거기에 더해서 미국이 까딱 잘못하면은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겠다는 그런 고립감, 그 차원에서 이제 일본은 굉장히 이제 그 불안 속에서 재무장의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어떤 공세적인 팽창주의로서의 재무장이 아니고 지금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미국으로부터 버려질 것 같은 고립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수세적인 의미에서 재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고, 이게 지금 일본 혼자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한국, 호주, 필리핀 주변국들하고 안보 협력 하고 싶은 거거든요. 모두의 힘을 빌어서 십시일반 중국을 좀 견제하고 싶다는 게 일본의 심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의 재무장을 과도한 어떤 실존적 위협으로 느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지금 충분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이런 중일 관계를 우리가 그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일본이 뭐 무기 수출을 하게 되고 안보 사문서 개정하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하는 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물론 경계는 해야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본이 그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도 서두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우리 정부는 계획이 없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즘 일본 상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경제 협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한일 양자 관계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 안보 협력입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경제 협력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 한일 경제 협력 하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 그래 이번엔 뭐 도와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대등한 관계에서 한일 경제 협력을 해보자라고 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아직 생소해요. 그런데 일본이 하고 싶은 거는 경제보다는 사실 안보 협력이에요. 1965년에 일본이 한국에게 유무상 차관 8억 달러를 지원한 이유가 뭘까? 정말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 보상과 배상 차원에서 지원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게 본인들의 방파제로서 딱입니다. 네. 미국이 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까? 원래 패전 직후에는 미국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다가 미소 냉전이 전개되면서 중국의 공산화를 보면서 또 한국 전쟁을 보면서 점점점 이제 일본에게 어떤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흥해지는 것을 지원하게 되잖아요. 네. 미국의 어떤 서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중국의 진출을 막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한국이 잘 살게 되는 게 결국에는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2010년대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미일 동맹에 바짝 붙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는 모든 게 동맹들과 거래적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재무장과 함께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게 일본 주변의 동맹들과의 관계 또는 협력체를 더 강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한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지소미아라든지 뭐 악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악사라는 게 뭐냐면 자위대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탄약이나 물자를 서로 빌려주고 뭐 빌리고 이런 거 관계를 갖는 겁니다. 네. 일본은 이거 너무 하고 싶죠. 그래서 이번에 안동 회담에서 사실 일본이 정말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안보 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CPTPP 가입과 같은 경제협력 의제를 좀 던지고 싶었죠. 네. 그런데 두 개 다 사실은 실현이 안 됐죠. 왜냐하면 CPTPP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 이걸 이슈화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고, 일본 입장에서는 뭐 그거보다도 사실은 악사 같은 거 정말 하고 싶은데 한국의 어떤 정서적 문제, 네. 일본의 재무장을 돕고 자위대가 발을 들여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 공포심 내지는 어떤 거부감 이런 네. 것 때문에 사실 우리도 쉽게 일본하고 그런 군수 물자 같은 걸 상호 교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동 회담, 저번 나라 회담도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양국이 서로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마음속에 두고 겉도는 이런 회담이었다는 게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긴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뭐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고 고래 사이에 낀 돌고래 정도는 됐다. 중국, 일본 사이에 우리가 낀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국력을 생각할 때는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한미일이 굉장히 공고하게 결합하는 걸 가장 불안해합니다.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약한 고리가 한일이거든요. 한일은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으르렁 됐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둘이 계속 싸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뭐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중국이 굉장히 그 불편해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뭐 일본하고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중국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혹자는 뭐 사드 보복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뭐 괴롭힘 당하고 이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일본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뭘까? 한국이 미국의 그 위성처럼 돌고 있는 궤도에서 튕겨져 나가는 걸 제일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궤도를 돌다가 튕겨져 나가서 친중화되는 이런 걸 제일 지금 일본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중국하고의 경제협력, 뭐 대화 이런 것들로 굉장히 두텁게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일본은 또 이게 한국을 또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스팅 보트 지렛대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트럼프라는 변수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격적인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일들을 이제 미국이 본 상태에서 그렇게 다음이 들어왔을 때도 지금 우리가 미국 정부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좀 연속성을 갖고 이어질 거 아닐까? 이게 진짜 제일 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흐름이 미국이 트럼프라는 어떤 돌발 변수로 인해서 생긴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간의 어떤 힘의 역전, 균형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아마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관여가 뭐 트럼프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전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커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경쟁, 견제 속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 건 분명하다. 예전에 우리 뭐 대만 유사 뭐 남중국해 분쟁 이런 거 한국에서는 별 걱정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굉장히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유럽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따로 또 같이인 거죠. 미일 동맹은 뭐 가장 기축이니까 이거는 뭐 분명한 거고, 그 위에 유럽하고의 거리감을 좁혀 가려고 하고 있고, 한국하고도 굉장히 협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네. 근데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볼 때가 됐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가장 든든한 토대고, 그 위에 유럽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호주, 필리핀 이런 이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전과는 다른 어떤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이들과의 관계를 좀 더 안보 협력을 탄탄하게 해나가는 그런 카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21세기 이제 후반은 일본이 걱정이 아니라 이 중국이
이라는 이 거대한 이 힘에 서로 연합을 좀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일본이 위협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일본이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중국은 그럴 능력이 있다. 네. 의지는 없을지언정. 그런데 일본은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같이 중간에 낀 나라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거든요. 일본이 필요한 건 한국의 힘입니다. 네. 중국이 필요한 것은 한일이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가운데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할 수, 우리가 만약 약소국이면 그 선택도 못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이면은 우리가 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함부로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도 사실은 그들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본을 공포의 눈으로 실존적 위협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근데 현명하게 이 변해가는 동북아 안보 질서에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